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미준 채널에서 추구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은요, 전형적인 바텀업 인베스팅입니다. 이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개별 기업이 지니고 있는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종목이 가진 경쟁력이라든지 경제적 해자, 뭐 시장의 규모 이런 식으로 이제 리서치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바텀업 인베스팅에 반대되는 방식에는 탑다운 인베스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매크로, 즉 경제 상황,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적절한 투자자를 찾아내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주은 채널에서는 제공해드리지 못했던 탑다운 인베스팅 방식의 접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특별히 기획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요, 프루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미주은을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경제 매크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루틴 그리고 투자 자문의 이선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미주은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광입니다. 네네. 예. 제가 그 대표님 출연하신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음,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같이 좀 매크로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네네. 좀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좀 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좀 노력을 하겠고요. 네, 저도 뭐 미준 채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매크로의 중요성과 또 관련 매크로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또 유용한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경제 전문가라든지 주식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역시도 그 대표님께 많이 배우고 싶고 또 네. 미존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음, 아직까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용어라든지 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네. 초등학생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진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뭐 하는 게 제 딴에는 이제 설명한다고 해도 혹시 예, 독자분들이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예. 제가 대신해서 네네. 질문을 많이 드릴게요. 제가 대표님의 경력을 좀 읽어봤는데 네네. 프랍 트레이더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 프랍 그전에 트레이더는 어떤 포지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프랍트레이더는 이제 기관의 이제 고유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제 그 고유 예. 자금이라는 게 이제 보통 차입해서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저리로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많이 하고요. 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는 이제 그냥 뭐 주식 현물, 뭐 채권 현물 뭐 이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큰 금액 뭐 예를 들면 5천억, 뭐 1조 정도의 단위의 금액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실제 실물로는 노셔널로는 이제 밸류가 그렇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금액은 그보다 작게 대신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운용이라기보다 이제 좀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금 자체가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크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커서 어, 이제 보통 기관에서 그런 프라트레이더들이 할 수 있는 건 포지션 운용으로 좀 장기 투자는 아무래도 많이 못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실적을 많이 쌓아서 버퍼를 늘려놨으면 이제 포지션 운용으로 오래 가져가기도 하지만 이제 예. 좀 여러 가지 포지션 이제 해칭이랑 뭐 선도 거래, 뭐 선물 거래, 뭐 여러 가지 파생 거래를 같이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가 예. 좀 포지션 운용 쪽이 제 분야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현물 기반으로 하는 이제 투자자문사를 이번에 이제 만든 거고요. 기관에서 했던 거랑 지금 투자자문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현물로 운용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매크로를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하고, 네네. 프랍 항상, 트레이더를 하실 때 그 네네. 수익률 부분에서 항상 최고 위치를 유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렇지. 뭐 그게, 그러기는 굉장히
부분이 어려운데 뭐 나름 예.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을 때는 또 좀 잘했고 또 뭐 운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좀 뭐 안 좋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게 아무래도 막 레버리지를 정말 수십 배씩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외환 거래도 하고 채권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다 같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아무래도 좀 프랍 트레이더가 포지션 운용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좀 이름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좀 이제 좀 현물 시장에서 진짜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좀 이름을 알리겠다. 이런 포지션 운용으로 해서 이제 다만 매크로에 기반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좀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운용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프루츠 투자 자문을 설립하셔서 운영을 하고 네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시장 지수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모 운용사라든지 자문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간단히 이제 프루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팅은 쉽게 말하면 일단 진짜 현직 운용력 그리고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개인들한테 매크로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특히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일수록 진짜 좀 더 어렵거든요. 다만 그걸 어떻게든 좀 제공해주고 해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 부분을 알고 투자할 수 있게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탑다운 방식을 같이 고려를 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바텀업도 너무 좋은 전략이지만 잘못하면 마켓 자체가 진짜로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돈이 묶일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 특히 최근같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 있을 때는 향후 그런 매크로 전망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느 섹터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건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매크로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매크로 예측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전문 투자자들은 다들 매크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100%다 맞추진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서 매크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섹터는 지금 리스크가 좀 덜하겠구나 아니면 이런 섹터가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게 판단이 된 다음에 이제 미주님하고 기업 분석까지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매크로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최고의 기업 하나를 찾는 거야말로 진짜 내가 자금력과 정보력이 굉장히 빵빵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큰 투자자가 아니라면 어떤 개별 기업에 있는 진짜 그 숨겨진 리스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닌 CEO 리스크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이제 그런 것까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요새 같은 시대 상황에는 여러 ETF도 많이 나오고 섹터별 ETF도 많이 나오고 굳이 최고의 기업을 하나를 찾겠다 이거보다는 매크로만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도 그에 맞는 섹터에 투자를 함으로써 뭐 주식이 최근 연초처럼 이제 2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하락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은 사실 연초 1월 15일에 처음 저희가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가 한 22%, 23% 정도 수익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요. 예. 네, 조금 뭐 운이 진짜로 좀 잘 맞기도 했습니다. 그게 딱 시작할 때랑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리증시랑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저희라고 해서 주식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주식 관련 ETF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하락장이 나올 수 있을 때 선방할 수 있는 섹터의 ETF나 그런 관련 주식들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내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시면 이제 그 미주님하고 하시는 바텀업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으로 예, 네.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2022년 들어서 이제 가장 타격이 심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쪽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뭐 원유라든지 이 원자재 쪽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 그런 네네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고 이런 매크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개별 종목 투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시죠. 본격적으로 네네. 경제 메트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네. 첫 번째 순서라서 준비하신 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중간중간 제가 어려운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틴과 함께하는 메트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연준은 과연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힘이 있는가? 제목 그대로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예. 지금 사실 저희 나라도 자꾸 뭐 채소값이 오른다, 그 쌀값이 올랐다, 밀가루 값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저희 나라보다 지금 사실 미국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도 위기에 좀 몰려 있고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굉장히 연준에서도 원래 절대 이제 그렇게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닌데 웬만하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게 많이 이제 엮여 있는 곳인데 이번에 좀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연준이 정말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고 뭐 한다면 이거 뭐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로 처음 시작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많이 기대됩니다. 일단 지금 뭐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상승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이제 실물에 비해 뭐 농산물이 됐든 원유가 됐든 뭐 금이 됐든 이제 연에 8.5%씩 하락을 하는 와중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내가 통장에 넣어놓겠다. 그래서 이자가 뭐 거기서 연에 1%를 주든 0.5%를 주든 연에 주는데 오히려 반대로 8.5%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현금으로 두고 있으면 그만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부양적이었던 연준이 갑자기 다들 같이 굉장히 긴축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그냥 제압하고 혼내주겠다. 이제 지금 그런 기조를 지금 현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이제 여기에 표시를 사실 제가 요걸 설명하면서 그으려고 했는데 미리 그어져 있네요. 제가 연습할 때 그었나 봐요. 예, 예.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인 거죠.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지만 25bp만 한 거죠.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은 8.5%가 발생 중인데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럼 진짜로 연준은 앞으로 우리는 진짜 현금을 그냥 쥐고 있어야 되나? 연준이 정말 긴축을 너무 무섭게 할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사실 향후 요 부분, 향후 매크로 사이클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이후로 특히 뭐 팬데믹 이전에도 2008년부터 리먼 사태가 시작되고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무한 양적 완화로 돈을 더 풀고 더 찍어낸 돈으로 시장에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반대의 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준은. 금리도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지속해서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해왔는데 그리고 2020년에는 단기 국채를 더 많이 사고 그거를 자기네 보유자산이라 치고 연준이 보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팔겠다고 지금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채 자산,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막 그렇게 샀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다시 팔겠다.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폐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을 또 해버리겠다.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현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금을 다시 빨아들이고 자꾸 인플레이션 이게 고삐가 풀리는 것 같으니 굉장히 강한 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워딩을 하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조심해. 너네 이제 절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잡아버릴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연준이 진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하고 보통 그런 과정에서는 2008년 리먼 사태나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렇고 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실제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현금이 귀해지니까 진짜로 연준을 믿는다면 저희는 다 투자를 하지 말고 달러를 쥐고 있는 게 맞겠죠.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바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198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게 2월에 작성된 거라 이제 마지막 CPI가 여기 보시면 이제 7.9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8.5%죠. 이제 3월에 발표된 게 이제 8.5로 나왔으니까 한 이쯤에 아마 위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마 뭐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미국은 지금 현재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자산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어 왔어요. 사실 자산 인플레이션은 정치권에서도 별로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은 페이퍼상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막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말 그대로 생활 물가
뭐 유가라든지 농산물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재, 구리, 플래티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심하게 상승한 거는 40년 만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게 이제 CPI 빨간색이 이제 CPI 선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예. 그리고 요 아쿠아선, 파란 선이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드 펀드 레이트인데 예. 그러면 과연 40년 전에 1982년 때가 이제 7.9%, 8.5% 이제 한 이쯤 유일하게 같았던 때인데 이때 당시와 지금하고 과연 어떻게 다르냐?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 선이 아무튼 간에 이 빨간 선 근처에 있거나 동일하게 있거나 최소 아니면 이렇게 위에 있거나 빨간 선보다 그죠?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선이.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그럼 예를 들어 요때다 8.5% CPI가 이제 이쯤이었다. 그러면 이 파란 선, 그 40년 전에 동일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생할 때는 기준금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15%였습니다. 여기 15%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요걸 보시면 안 되고 요 10은 요건 소비자 물가 지수에 해당하는 이제 숫자고요. 빨간색은. 여기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요때는 기준금리가 15%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런데 어떻죠? 지금은 아직도 열심히 막 토킹을 엄청 하고 있어요. 연준과 막 그 각종 인사들이 엄청나게 강한 토킹을 하면서 너네 이제 다 이제 긴장해. 이제 큰일 난다. 빨리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 잡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 왜냐면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그 심리 그 자체로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내년에 더 이거 원가가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기업주들도 자꾸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심지어 원재료를 생산하는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자라든지 애초에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기업주나 사람들도 이거 내년에 더 이게 더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거를 더 안 팔고 더 홀딩하고 있다가 그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게 그런 기대 심리 자체가 그런 인플레이션을 더 고삐 풀리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한 번 고삐가 풀리면 사실 굉장히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리세션을 촉발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무서운 워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말씀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2021년부터예요. 2021년 3월부터 2월 3월부터 계속 발생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저는 좀 오래 해온 편인데 21년 3월 정도부터 발생을 할 때 뭐라고 연준이 했냐면 21년 이제 1년 전에만 해도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렇죠. 일시적이다. 그래서 뭐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일시적이고 다 기저효과고 공급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년이 더 지나가 버리고 8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순간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지지율까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올해 초인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되기 직전에 백악관에 한번 이제 불려 들어갔었고 그 뒤부터 갑자기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바뀌었네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조정도 있고 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목소리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리는 아직까지 0.25%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같이 갔는데 그렇지 않냐. 그렇죠. 인류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죠. 아직도 0.25%면. 그렇죠. 사실은 미주님 아시겠지만 예전 때만 해도 이런 금리 사실 기준금리를 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0% 돈을 빌려주는데 0%뭐 이런 게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2008년쯤에 터지면서 쭉 내리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10년 넘게 지금 부양을 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를 찍어내서 계속 해온 거고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시기였죠. 그렇죠. 이때야말로 정말 주식, 부동산 이제 모든 게 그냥 날아가는 시기였고 더 크게 보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70년대 잡고 이게 1980년부터 차트다 보니까 70년대 요때가 이제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던 때고요. 요때가. 그래서 이 뒤부터 쭉 이제는 이때 장기 초석을 깔아서 쭉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초석을 깔기는 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고 지난 40년간은. 그래서 쭉 우하향하죠. 금리가.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CPI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지난 40년 넘게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려버렸고 CPI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정말로 이거를 다시 이 빨간색이 다시 이렇게 여기 2008년 이때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연준이 정말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예. 알고 보니까 얘네가 사실은 통할이 없었네. 뭐 아니면 혹시 얘네가 이게 아니었네. 이제 그럴 것인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사실 파악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향후 가셔야 될 이제 방향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전인 82년이 가장 가까운 사례인데, 당시엔 기준금리가 15%였다. 그러면 기준금리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빼야지 이제 진짜 실질 금리가 나오거든요. 당시에는 15%가 기준금리였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애 물가가 8%씩 상승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사람들이 저축을 한다면 연애 7%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자꾸 뭐 요새 뭐 대출이 쉽고 뭐 어쩐다고 해도 이거를 자꾸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물가가 연애 8%씩 상승을 해도 은행에서 만약에 15%를 준다면 이자를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 맡기고 저축을 하고 이제 소비를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겠죠. 지금은 연애 물가가 이제 8%씩 상승하는데 기준금리가 0.25%라 보니 이거를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8.5를 빼다 보면 실질금리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8.25%인 거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8.25 더하기 만약에 7% 그때 당시 7% 82년에 7% 실질금리 플러스 7%를 마이너스 8.2랑 같이 해서 더해보면 총 15%가 넘어가는 실질금리 차이가 그때랑 지금하고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지금 연준이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로 잡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들 뭐 올해 뭐 8번 금리를 인상할 거야. 아니면 올해 금리를 뭐 10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막 좀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빅샷으로 뭐 50bp씩 막 3번씩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셔도 만약에 그들이 하겠다는 대로 그대로 한다 그래도 연말에 지금 기준금리가 2.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계속 올려도 그렇죠. 계속 올려도 뭐 50bp도 뭐 2번, 3번 하고 뭐 해도 지금 0.25에서 이제 그쯤 되면 한 2.5%인데.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8.5%에서 이게 뭐 그냥 이대로만 있는다. 아니면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조금 인플레이션이 일직선으로 뭐든지 상승하는 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진정된다고 저희가 감안을 해볼게요. 워낙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많이 상승했으니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더 물가가 계속 더 올랐을 때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계속 더 치솟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최악이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하거나 내년에는 올해랑 비교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덜 오르는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쳐서 100번 양보해서 이제 연말 됐을 때 8.5%인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말 되니까 한 뭐 6%로 떨어졌다. 아니면 뭐 5%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지금 연준이 말하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2.5%까지 올린다고 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그래도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제 과연 그 실질금리가 그 정도인 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물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억제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실질금리가 폴 볼커가 70년대 말에 했듯이 실질금리가 한참 플러스로 높게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 세계 부채가 지금 역대 최대인 상태죠. 역대적으로 최대인 상태다 보니까 일부 많은 학자들, 애널리스트나 많은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기준금리 3%까지만 올려도 시장의 충격이 심각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리세션이 올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다만 시장의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충격이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먼저 폭락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오는 건 디플레이션, 리세션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물가가 그 정도까지만 올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가가 동반 폭락하는 그리고 자산 시장이 2008년 리먼 때처럼 폭락하는 이제 그런 리세션을 걱정하는 쪽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경제가 아무튼 아니다. 경제 강하다. 성장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측이 이제 또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히게 시장을 봐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히 전문 투자자 안에서 가장 큰 화두라는 점을 이제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 아무튼 디플레이형 리세션이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도 위기가 온다고 해도 실질금리가 여전히 현재 마이너스 0.825%, 0.8%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달러는 그 전 세계 1등의 기축 통화니까. 그리고 미국은 1등이니까. 여전히 달러는 엄청나게 계속 강해지고 있죠. 기타 통화 대비로는. 원자재 대비로, 실물 대비로는 약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연에 예.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예. 기타 통화 대비로는 왜 미국만 부채를 그렇게 늘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유럽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다 그렇죠. 늘렸고, 뭐 예. 일본도 엄청 많이 늘렸고, 그런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엄청 많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이 제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쉽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제일 높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제일 크게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기타 통화 대비에 비해서도 그죠? 아무튼 그렇죠. 부채는 크게 늘어났지만 그중에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져서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제일 크게 오른 곳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예.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제일 크다라는 건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원래 약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큰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다못해 터키에서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터키가 얼마 전까지 사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7%였어요. 미국하고 똑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의 터키의 리라화는 계속 엄청나게 빠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폭등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거의 하이퍼 비슷하게 몇십 프로씩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리라화 같은 경우가. 예. 근데 이상하게 달러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달러는 계속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2008년에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기보다는 2008년에도 이제 리먼 사태 발생하고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결국에 예. 달러로 몰리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이제 이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장기채를 계속 사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양적 완화를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 위기 때는 일단 달러로 가야 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 효과 이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더 큰 게 이제 연준이 아무튼 제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정말로 이번엔 긴축을 제대로 할 건가 보다. 정말 이제 그 믿음이 강한 거죠. 시장 자체가. 여기서 써있듯 믿음과 신뢰가 매우 강하니까 이제 그런 게 크고요. 그리고 기축통화의 마법도 크고. 그래서 미국에서 위기가 생겨도 아니면 또 미국 밖에서 위기가 생겨도 달러가 매우 강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상황이죠. 예. 네네.